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2023년 7급 교정학 기출 문제 해설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9월 23일인가요? 그때 쳤죠. 7급 교정학인데 작년부터인가 이제 7급은 25문항에 출제되잖아요. 종전에 20문항에서 문항수가 늘었는데 그 문제 난이도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렵지 않게 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도 보니까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정도 난이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90점 이상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뭐 이론 문제 중에서 한두 문항이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이론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른 선택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정답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법령 문제는 25문항 중에서 역시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25문항 중에서 19문항이 법령 문제였고요. 나머지 6문항이 이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법령 19개, 이론 문제 6개 이렇게요. 특히 법령 문제 중에서는 19개의 법령 문제 중에서는 역시 그래서 형집행법 있죠? 형집행법 법령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 형집행법 법령이 10문항으로 또 많이 출제됐습니다. 전체로 볼 때 25문항 중에서 형집행법 법령이 10문항이니까 비중이 아주 높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옳은 선지 고르는 문제하고 틀린 선지 고르는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옳은 선지 고르는 문제가 조금 더 까다롭잖아요.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옳은 선지 고르는 문제가 뭐 25문항 중에서 8문항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런 점을 또 볼 때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형집행법령상 사용확정자 처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옳은 거 찾는 건데 사용 적견의 수는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매월 5회가 아니고 매월 3회죠. 매월 3회. 매월 4회 적견의 수. 그 전화 통화의 수가 3회고 적견의 수는 매월 4회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횟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5회 이게 틀렸네요. 이번에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에서만 독거 수용하고 교도소에서만 수용한다. 틀렸죠. 사용 확정자는 일단 원칙이 독거 수용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홍보 수용이 가능한데 교도소에서만 독거 수용하는 게 아니고 구치소에서도 독거 수용할 수 있고 또 홍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만 독거 수용한다. 그리고 교육교합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홍보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교합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구치소가 아니고 교도소에 수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확정자는 수용한 시설의 설비 및 개호 확정자를 수용한 시설의 설비 및 개호 정도는 일반 경비시설 또는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이거 맞죠? 우리 미결 수용자를 수용한 시설의 개호 정도는 일반 경비시설에 준한다라고 했고 사용확정자 수용시설은 일반 또는 중경비 맞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사용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 자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참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미결 수용자하고 사용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역시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보호장비 문제입니다. 형집행법령상 보호장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이송출정 그 밖에 이송시설 밖으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을 쓸 수 있죠.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수갑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수갑은 이제 한손 수갑, 양손 수갑 있는데 진료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 같은 경우 한손 수갑을 사용할 수 있겠죠. 양손 수갑 채울 필요 없고 한손 수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손 수갑은 이제 팔목에 이제 채우고 한쪽 수갑은 그 병원 침대, 환자 침대나 이런 데 연결시키는 게 바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진료나 입원 중인 수용자 한수소가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머리 부분을 잘 우려한 때는 머리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 장비를 포함한 다른 보호 장비로는 자살 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보호 침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보호 침대나 보호자는 사용 요건이 좀 더 엄격하죠. 그래서 다른 장비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한해서 보호 침대나 보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하나의 장비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수갑과 보호자를 함께 사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들은 둘 이상의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지만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죠.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했냐면 자침 중복 금지, 자침 중복 금지 이렇게 였는데 자침이니까 보호자하고 보호 침대는 그건 우리 생긴 것만 딱 봐도 보호자든 보호 침대든 한 개만 사용해도 다른 보호 장비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호 의자하고 보호 침대는 다른 보호 장비와 함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수갑과 보호 의자를 함께 사용한다. 보호자를 수갑과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호 침대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8시간 사용한 후에 이제 사용을 중지해야 되고 중지 후에 다시 사용하려면 4시간이 경과돼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역시 형집행 법령 문제인데요. 수용자의 휴일 작업부가 이건 이제 작업 시간 수용자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개정되었죠. 그 개정돼가 제가 강조했고 출제될 것이라 했는데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휴일이 작업부가 사유로 옳지 않은 것. 휴일 같은 경우 원칙 작업을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개정법에서는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선지에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번, 3번이 추가되었죠. 이번에 작업장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라든지 세 번째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이익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이때는 휴일에도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 교도관이 신청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도관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고 휴일에 작업을 부과할 수 또 하나의 경우는 교도관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입니다.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에 작업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1, 2, 3번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교도관이 아닌 수용자가 신청할 때. 자, 4번 문제 권리구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옳은 것.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처리한 결과를 당연히 면담한 수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이번에 수용자가 순회 전공 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공무원이 청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청을 청취할 때는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참여한다 X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한 불복하는 경우 법무장관, 순회 전공 공무원, 소장에게 청할 수 있다. 소장은 청원의 상대방이 아니잖아요. 소장 대신 들어갈 사람이 누구다? 지방교통청장. 소장이 들어간 것은 정보공개 청구죠. 정보공개 청구는 장관하고 지방청장하고 소장입니다. 근데 청원은 장관, 지방청장, 순회 전공 공무원, 소장 빠지고. 3번 수용자는 공공기관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 나오죠. 정보공개의 상대방 장관하고 지방청장하고 순회 점검 공무원이 아니라 소장. 여기 이제 소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5번 문제. 지금까지는 뭐 다 행정편법 문제로서 어려운 게 없죠.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고요. 가오구, 보오구 이렇게였죠. 각방 심사위원회나 보관자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인데 법무부에 두는 건데 둘 다 5명 이상 9명 이하 그리고 둘 다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입니다. 법무부에 두는 위원회는 대부분 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에요. 근데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라고 있죠. 범죄 피해자 보호위원회 같은 경우 기본 범죄 피해자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정책 결정하고 한 위원회로서 그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5명 이상 9명 이하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관,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요.
세 번째,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고 그랬죠. 3번이 정답이고, 그다음에 정족수 같은 경우 대부분의 정족수가 대부분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그랬고, 가석방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 보시면 형집행법 및 행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합 프로그램. 자, 교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가 잘 되진 않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 교화를 위해서 상담, 심리 치료, 그밖에 교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걸 제가 또 강조했었고요. 소장은 수용자의 인성 함양 등을 위해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고, 문화 프로그램. 소장은 교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 유형별로 적절한 교합 프로그램 내용, 장소, 전문인력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도록 노력한다 됐는데, 이것도 제가 그 강의 시간에 체크를 해드렸는데 거기 이제 범죄 유형별로 적절한 프로그램 내용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 유형별이 아니고요. 범죄 원인별이죠. 범죄 원인별로 적절한 교합 프로그램을 내용 등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범죄 원인별.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찍어서 체크해 드렸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대상 수용자는 교도관 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도관 심의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선발하고 참여 인원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찍어준 거 기억하시면 쉽게 또 풀 수 있는 문제고요. 7번 이제 이론 문제, 범죄 원인 문제, 범죄 원인론이죠. 밀러의 하층계급 문화 이론, 이것도 뭐 기본적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기본 문제로 출제됐는데, 밀러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고요. 2번 하류계층의 6가지 주요한 관심의 추구가 결국 범죄로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 트러블, 말썽, 뭐 사고치기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고요. 그다음 터프니스는 강인함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다음 영악함, 또 교활함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스마트니스, 영합, 교활. 그다음에 흥분 추구, 익사이트먼트고, 흥분이나 쾌락 추구. 그다음에 운명주의, 또 운명에서 페이트죠. 그다음에 자율성, 어타나미. 6가지 맞네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류계층의 관점을 볼 때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 일탈적 문화로 간주된다. 중류계층이 볼 때는 그 하류계층의 관심사 추구하는 게 자기들 가치와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규정합니다. 자, 그런 말이고요. 또 네 번째, 범죄와 비행은 중류계층 문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하류계층 문화 자체에서 발생한다라고 됐는데, 이게 틀렸죠. 이걸 뭐 강조했는데, 밀러 하층계급 문화이론은 그 하류계층의 관심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중류계층의 가치나 규범과 충돌하고, 그래서 이제 범죄로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하류계층이 처음부터 중류계층의 규범이나 문화에 대해서 악의적인 원한을 갖거나 또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의미에서 고의적, 악의적으로 범죄를 범한 게 아니다. 자기들은 관심을 추구할 뿐이라는 거죠. 관심이 가는 활동을 할 뿐이에요. 반면에 이제 코엔의 이론, 코엔의 비행 하이문화 이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중류주의 가치나 규범 때문에 신분좌절이나 실패를 겪은 비행 소년들이 거기에 대한 악의적 원한이나 반항에서 집단적으로 고의적으로 비행을 범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항이나 반항이 들어가면 이거는 밀러가 아니고 코엔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자, 그다음 8번 교정 이념 중 무력화는 무능력화, 또 무능화 이렇게도 부르죠. 무능력화, 무력화, 무능화. 일단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구금을 의미하고, 무력화의 대표적 방법 수단은 구금이죠. 가장 확실한 건 사형인데, 사형은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구금형 집행이 가장 일반적인 무력화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해 추방이나 사형 집행도 이제 무력화에 포함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집단적 무력화. 우리 무력화, 무능력화를 두 개로 나눴죠. 집단적, 또 집합적, 그리고 선별적 무력화, 무능력화 이렇게 나눴는데, 그중에 집단적 또 집합적 무력화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상습 범죄자의 구금을 통해서 추가적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한 걸 의미한다. 이 개념을 말하고 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 범죄자를 무력화의 대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합적, 집단적이 아니라 선별적이죠. 즉 선별적 무력화가 재범 위험성을 판단, 예측해가지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습 누범자만 선별해서 수용하자, 선별해서 무력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은 집단적 또 집합적 무력화 개념이 아니라 선별적 무력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단적은 모든 중범죄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를 구금시키자는 논리가 바로 집합적이죠. 3번에 선택적 무력화 또는 선별적 무력화는 과학적 방법으로 범죄를 예측하며 교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범죄를 예측해가지고 일부 중누범죄나 직업적 범죄자만 선별해서 수용하니까 비용이 적게 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의 시간에 배울 때는 용어를 집단적이 아니라 집합적, 또 선택적이 아니라 선별적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거나 그거죠. 그게 그거죠.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조금 표현이 살짝 달랐다더라도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씩 표기 차이나 표현 차이가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무력화 대상자 선택 그러니까 선택적 무력화, 선별적 무력화에 있어서는 재범 가능성을 예측해서 대상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별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즉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선별적 무력화의 어떤 문제점, 단점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연구 방법론. 실험 연구는 연구 결과의 외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연구의 내적 다양성하고 외적 다양성이 있는데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쉽다라고 했고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외적 타당성을 기하기 힘들다. 외적 타당성이 뭐 실험 결과의 일반화, 보편화 가능성이죠.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가 일반화할 수 있다면 외적 다양성이 높은 실험이고 일반화가 곤란하다면 외적 다양성이 높지 않은 실험인데 외적 다당성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뭐예요? 확보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게 즉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게 실험적 연구 방법의 실험 연구의 단점, 문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죠. 외적 다양성 확보하기 유용하지 않고 곤란합니다. 내적 다양성, 외적 다양성 개념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고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자, 이번에 범죄 피해자는 피해 조사는 그 설문조사 방법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조사는 연구 대상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방법으로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래서 암수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방법이 있는데 범죄 피해자 조사도 있고 또 자기 보고라가 가해자 조사도 있죠. 그리고 제3자인 정보 제공자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암수 범죄를 파악합니다. 3번에 사례 연구는 개별적 사례 연구 또는 사례 연구 같은 경우 서덜랜드가 대표적인데 그래서 서덜랜드의 전문 절도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여 관찰법은 연구자 스스로 범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대상을 관찰하여 자료를 수입하는 연구 방법, 뭐 자원 수용자가 대표 예죠. 자, 10번 문제 규유제도 나왔습니다. 우리 그 사회적 처우 또 개방 처우에서는 규유제도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네요. 소장은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용자로서 형기 3분의 1이 지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까지는 어때요? 규유 중에 일반 규유의 요건이죠.
일반 기유 허가하려면 일단 6개월 이상 지나야 되고 형기 3분의 1 지나고 성적이 우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기유 요건 말고 사유 같은 사유가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사망이라면 특별 기유인데 위독은 일반 기유죠. 그래서 이제 일반 기유 요건하고 일반 기유 사유를 다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유가 허가될 수 있는데 일반 기유는 기간이 형기 중 20일 이내다라고 되어 있는데 형기 중 20일이 아니고 1년 중 20일 이내 기유를 허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형기 중이 틀렸죠. 형기가 아니라 1년 중 20일 이내. 특별기유는 3일인데 특별기간 사유 발생할 때마다 각각 3일씩이죠. 3일 이내에서 특별기유를 허가할 수 있고. 자, 2번 문제. 이번 지문. 기유자는 기유 중 천재비나 급박히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 발생한 경우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죠. 이건 맞습니다. 3번 교육기간은 형집행 기간에 포함되지만 특별기간은 형집행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일반 기유 등 특별 기유 등 둘 다 형집행 기간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유, 특별 기유 다른 점들이 있는데 같은 점으로는 이렇게 기유 기간이 형집행에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기유는 기본적으로 소장이 기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허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일반 기유든 특별 기유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유 기간 차이가 있고 기유 사유의 차이가 있죠. 또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기유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기유자가 신청할 경우에 지원할 수는 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비용들은 수용자 본인이 부담한 게 대부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부담. 다만 지원할 수 있다. 11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형사 조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이제 구조금 지급, 피해자 구조금 제도하고 조정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조금 지급 제도 말고 조정 제도가, 형사 조정 제도가 나왔습니다. 1번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 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적인 형사권을 형사적으로 회부할 수 있다. 이 형사적 회부는요, 직권으로 가능하고 신청에 따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청이 빠졌다 하더라도 직권으로만 이렇게 안 돼 있고 직권으로 조정 회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 맞는 말이죠. 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요. 또 직권으로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설명하면 틀리지만 여기서는 한정적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조정 회부할 수 있고 또 신청이 있을 때 회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을 조정에 참여할 수 있고요.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조정이 성립이 안 됐다는 이유로 피의자에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4번에 검사는 기소의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이제 강조했는데 우리가 암기했었죠. 주인공 불기소 해가지고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을 때 형사조정 회부해서는 안 되고,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을 때 안 되고,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될 때 안 되죠. 근데 불기소 중에서 예외가 있죠. 단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될 때는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형사조정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고, 요거는 불기소 중에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될 때는 회부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12번 소년법상 보호사건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죄 사실에 관한 조사니까 진술 거부권을 알려야 되겠죠. 소년부는 조사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의견, 그리고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의견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세 번째, 소년판사는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보호자 같은 경우 소환 대상도 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참고인 같은 경우 동행영장 발부가 안 되는데
본인이나 보호자는 동행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4번에 판사가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손의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서 병원이나 그 밖에 요양소에 위탁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위탁의 추정 기간은 2개월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시 조치 있죠. 판사가 보호처분 결정하기 전에 하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리는 임시 조치가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병원 요양소 위탁 임시 조치나 그리고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의 위탁 있고요. 또 소년 분류심사 위탁이 있는데 앞에 두 개, 그러니까 병원 요양소 위탁이나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나 시설의 위탁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다만 한 번 3개월 한 번 연장이 가능하죠.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3+3 최장 6개월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소년 분류심사 위탁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단 이 경우도 한 번 필요할 때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니까 1+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 하면 최장 2개월이죠. 근데 선지에서는 소년 분류심사 위탁이 아니고 병원 요양소 위탁이니까 이거는 3+3이니까 최장 6개월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3번 민영교도소 등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왔네요. 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한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지? 법인에게만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뒤에 보니까 개인에게 나오면 틀렸습니다. 일부를 위탁할 때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위탁할 때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 기간이 나오는데 위탁 기간 두 개로 나오잖아요. 그 수탁자인 그 민간이 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는 기간이 길죠. 10년 이상 20년 이하인데 반대로 이제 국가가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 기간이 짧죠. 여기 보니까 수탁자가 교도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 계약 기간 6년 이상 10년 이하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죠. 바로 위탁 계약은 10년 이상 20년 이하 그리고 그 밖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니까 1년 3년 1년 5년 그래서 2번도 틀렸죠. 수탁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니까 이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장관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이건 맞고요. 운영 경비를 이제 매년 지급해야 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장관은 수탁자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1년 동안 위탁 업무 전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위탁 업무 정지 명령은 6개월 이내죠. 6개월 이내입니다. 정지 기간 6개월 이내 기간이 되겠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내. 자, 14번 문제. 갱생보호 제도 나왔습니다. 갱생보호 개시와 방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갱생보호 방법 중에 숙식 제공이 있을 텐데 숙식 제공은 기간이 있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매회 6개월이 범위에서 3회 하나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칙 기간 6개월이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죠. 3회까지 연장할 때 한 번에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니까 그러면 기본 6개월에다가 3번 6개월씩 최장으로 다 연장해 버리면 6, 4, 24, 24개월까지 가능하겠죠. 숙식 제공 기간. 이번에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다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하나여 한정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률에 어디를 봐도 뭐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한정해서 행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건 요건이 아닙니다. 친족 연고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갱생보호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취업 지원은 뭐예요? 바로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장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1번과 2번, 4번은 쉽고 1번과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3번 선지에서 이런 조건은 뭐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도 없고요. 자, 15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대상자, 즉 보호관찰 대상자 특별 준사항을 포함한 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일반 준사항이든 특별 준사항이든 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이건 특별 준사항이죠. 그리고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특정에 대한 접근 금지도 특별 준사항 중 한 개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주거를 이전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 허가를 받을 것. 이거는 일반 준사항에 포함되는 건데 다만 틀린 부분이 있죠. 일반 준사항이긴 한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일반 준사항은 이렇게 돼 있죠. 1개월 이상 주거를 이전하거나 또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는 보호관찰관에게 허가가 아니라 신고할 것이죠. 그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보호관찰관이 신고를 할 것,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호관찰은 허가받는 경우가 있죠.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니라 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 그다음에 약물 치료 명령 대상자 같은 경우 1개월이 아니라 7일 이상 여행할 때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치 7일 이렇게 외웠죠. 금치 7일, 전치 7일, 전자장치 부착 명령, 그다음에 약물 치료 명령은 7일이고 7일 이상 여행이고 신고가 아니라 허가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이것도 이제 특별 준사항에 포함됩니다. 16번 발달 이론 나왔어요. 발달 이론 요즘 좀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발달 이론. 자, 1번 근육 부분은 반사회적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가해 경력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요. 크다고 봤고, 이번 모피트 같은 경우 이제 그 범죄자를 두 개로 나누죠. 생애 지속형하고 청소년 한정형 이렇게 나누죠. 생애 지속형은 말 그대로 어릴 때 범죄를 범하기 시작해가지고 인생 동안 내내 범죄를 지속하는 그런 유형을 말합니다. 반면 청소년 한정은 청소년 때만 범죄를 범하고 성이 되면 비행이나 범죄를 그만두는 유형. 그리고 생애 지속형 같은 경우 어떤 게 이 생애 지속형 범죄의 원인인가? 바로 생리적인 신경심리학적 결함, 또 뇌신경학적 손상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뇌신경학적 결함 손상 또는 심리적 결함이 주된 요인이고, 이 신경심리적 결함을 겪게 되는 것은 어릴 때 부모의 어떤 애정 결핍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된 또 원인이 되겠습니다. 성인까지도 계속된다라고 돼 있죠. 맞고요. 3번에 쏜베리의 후기 개시형 비행 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비행 친구와의 접촉으로 봤다. 이 쏜베리의 뭐 이론 중에 그 상호작용 이론 있는데, 상호작용 이론 관해서 뭐 후기 개시형 이런 표현들은 일반 교재에 거의 안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도요, 이 지문을 몰라도 다른 선지가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쉽죠. 우리가 공부했다면 쉽게 풀 수 있고, 4번 보시면 샘슨과 라웁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존재하며 인생의 전환점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갓프레데슨과 허쉬 일반 이론과 달리 샘슨과 라웁 같은 경우는 이제 생애 주기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전환점, 취업이나 또는 결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비행을 그만둔다라는 게 바로 샘슨과 라우브 이론이었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3번은 몰라도 1, 2, 4번이 맞으니까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소한 지문이 나오면 좀 심지어 좀 당황을 하고 정답을 좀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16번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보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숀베리 같은 경우 이제 보니까 후기 개시형 비행 청소년 일탈 원인을 비행 친구와의 접촉으로 봤다 됐는데 그게 틀렸고, 후기가 아니라 초기 청소년기에 비행을 범한 소년들의 비행 원인은 그 사회 유대 관계 약화, 그에 따른 비행 소년과의 접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애착이 결정적이고, 그에 따라서 초기에서 중기로 가게 되면 이제
그에 따른 비행 청소년과의 접촉 등이 비행의 원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후기 개시형이 아니죠. 비행 친구와의 접촉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은 후기 개시형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분류심사 문제 나왔네요. 옳은 건 정기심사는 그 시기가 있죠. 일정 형기에 있는데 뭐 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여기서 이제 3분의 1을 예를 들고 있고요. 부정기 심사 시기는 장기가 아니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죠. 형기 3분의 1, 2분의 1, 3분의 2, 6분의 5 계산할 때 장기 3분의 1이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단기 3분의 1, 단기 2분의 1 이렇게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에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기록 확인 및 수용자의 상담, 수용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견 조회 등이 포함된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분류조사를 합니다. 맞고요. 3번 수용자가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 소장은 그 수용자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질병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할 때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즉 제외 대상이 아니라 유예하죠. 유예합니다. 유예 대상이죠. 유해사가 소멸하면 분류심사 하는 거예요. 물론 유해사가 소멸하고 나서 보니까 형기가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하지 않지만 일단 이 질병으로 인한 조사 곤란은 제외 사유가 아니라 유해 사유다. 4번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서 수용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되는데 인성검사 대상자는 신입심사 대상자만이 아니고 그 밖에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밖에 없죠. 18번 지방교통청장의 이송승인권에 따라서 수용자의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암기했었는데 원칙은 이제 법무장관이 이송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지방교통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지청장, 불안한 청장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 공사로 불안한 청장, 자, 공사가 바로 이제 1번에 나오죠. 수용실의 공사 등으로 수용거실이 일시적 부족한 때. 자, 2번 불은 이제 2번에 나옵니다. 수용 인원이 뚜렷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할 때 불. 그다음에 안은 3번에 나오죠. 경찰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이송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이 세 개가 바로 그 지방청장이 이송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4번처럼 다른 경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조정이 필요할 때는 없어요. 자, 19번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상접견은 어때요? 제가 강조했지만 수용자 간의 화상접견은 일반 접견의 수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다만 가족 만남의 집이나 가족 만남 행사 참여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맞죠. 화상접견은 포함되고 가족 만남의 날 참여는 포함이 안 된다. 자, 이번에 사회적 처우 활동 중에 사회 견학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좀 이상하죠. 사회 견학이나 사회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하는데 비용도 수용자가 부담하는 이건 아니잖아요. 다른 비용들 전부 다 수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봉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하는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회적 처우 중에서 수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런 사회 견학의 사회 봉사가 아니고 연극, 영화 관람, 그 밖에 문화 공연 관람할 때 이때 드는 비용, 이때 필요한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 경비 적급과 개방 적급 수용자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은 완화 경비 적급 이상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일반 경비 적급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처우였잖아요. 가사 1 필요시 일반 경비 이렇게 외웠었는데 가족 만남 비용이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는 원칙은 완화 이상이지만 필요할 때는 일반 경비까지도 내려가는 처우가 되겠습니다. 또 4번 지학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 장애가 발생한 때 지급하는 위로금은 수용자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석방할 때 지급해야 한다 돼 있잖아요. 이게 개정되었다고 그랬죠. 위로금 지급이 석방할 때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냥 석방할 때를 빼버렸어요. 위로금은 수용자에게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
석방할 때 지급한다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20번 문제. 자, 외국 국적의 여성 A가 죄를 범해서 신입자로 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외국인 수용자고 또 신입자죠. 자, 그러면 1번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외국인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질병 위독일 때는 또 사망했을 때는 알려야 되는 누구한테 알리죠? 바로 그 국가의 국적에 속한 나라의 외교공간 또는 영사관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한테 알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뭐 출입국 관리소장 이런 게 없었죠? 이번에 A를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할 때 남성 수용자 호송 차량 좌석을 분리한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을 못하게 해야 되고 또 맞고 여성 수용자니까 외국인 수용자이자 여성 수용자이자 신입자입니다. 3번에 A와 경찰 외부 사람이 접견한 경우에 접견 내용이 청취, 녹음,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외고를 사용할 수 있다. 원래 접견 내용이 청취, 녹음될 때 외고를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처럼 국어로 의사소통이 곤란할 때는 외고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4번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도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해야 하고 신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 나옵니다. 3일이 원칙이죠. 근데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 3일은 맞는데 신입자 거실에 수용된 기간 동안 작업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뭐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 신청이 있어도 작업 부과 안 됩니다. 신입자 거실 수용된 기간 동안. 자, 21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상한을 법이 정한 부착기간 상한이 2배로 한다 돼 있는 상한을 2배로 한다 돼 있잖아요. 상한이 2배로 한다 되는데 상한이 아니라 한이 2배로 하죠. 근데 뭐 1년이라면 한이 1년이라면 2년, 뭐 5년이면 10년 이렇게 한을 2배로 합니다.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대상자는 한이 2배로 한다. 이번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면을 선고한 경우는 이제 우리 꼭 부과해야 될 준수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 지역 장소에 출입 금지하고 피해자 등의 접근 금지를 부과해야 돼 있는데 틀렸죠.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는 맞는데요. 부과해야 될 준수사항 맞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 특정 지역 장소 출입 금지는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고 이거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아동 청소년의 통학 시간 같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이 대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인 접근 금지와 함께 부과해야 될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3번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에 영을 하거나 출국할 때 아까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때는 보건관찰관에게 신고가 아니고 이때 또 반대로 허가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에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형을 선고받아서 집행이 면제된 후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는 부착명을 청구한다. 그럼 살인범죄를 범하고 또 살인을 했으니까 재범이죠. 우리 살인범죄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는 재범, 초범 이렇게 나눠가지고 초범은 이위적 청구할 수 있다. 재범은 피로적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청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옳은 설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과 소년법상 소년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9세 이상 수용자와 19세 미만 수용자를 같은 시설에 수용할 때는 분리해야 되겠죠. 맞고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한 기관의 장은 형기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성이 양호하고 교육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때는 이제 부정경을 종료시킬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보니까 지방법원 판사의 명령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강조했는데 판사의 명령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렇죠?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부정경 집행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15년 유기형 받은 소년은 받은 15세 소년이 3년 지나서 각방된 경우에 이때는 가석방 되기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 집행 종료로 간주된다고 그랬으니까 3년 집행받고 가석방됐으니까 다시 3년이 경과되면 형 집행 종료가 되겠습니다. 맞죠? 19세 미만 수용자의 초를 전담 시설에는 공동 학습 공간이죠.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 정서의 함양에 필요한 도잡지 등을 갖춰둬야 되겠습니다. 맞고. 자, 23번 다음 글에 설명하는 이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회 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뎌질 때 범죄는 상승하고 적의 응징력은 약해진다. 이에 따라서 지역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 통제가 중요하며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 통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 사회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비공식적 사회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 주민들이 유대 강화 이런 걸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밑에 선지에 보니까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있고요. 쇼 맥케이의 사회 이체론이 있고 머튼의 긴장 이론, 드리켐의 아노미 이론이 나옵니다. 드리켐의 아노미 이론은 아니겠죠. 뭐 사회적 상황, 즉 도덕적 권위, 도덕적 통합 수준, 사회적 통합 수준이 약해짐에 따라서 무규범 상태를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야기한다는 거니까 위에 설명과 관련이 없고요. 머튼의 긴장 이론도 전혀 다른 이론이죠. 머튼의 긴장 이론은 성공 목표가 있고 즉 문화적 목표가 있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합법적 기회, 수단이 결여됐을 때 빈곤층이 범죄를 범한다라는 거니까 위에 설명과 또 다릅니다. 쇼와 맥케이 사회이체론 이것과 이제 헷갈릴 수 있겠는데 쇼와 맥케이 사회이체론은 사회가 해체됨으로써 그 해체된 지역사회 어떤 특징이 있죠. 지역사회 특징 때문에 사회가 해체된다. 사회 해체시키는 지역사회 특징이라는 게 이제 주민들의 이질성, 또 주민 이동성의 증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빈곤층, 하류계층이 범죄를 범한다라는 게 사회 해체 이론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회 해체나 지역사회란 말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비공식 사회 통제, 또 이웃 간의 유대 강화, 주민의 사회적 참여 증대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 맥케이 사회 이체로 볼 수도 없고요. 그럼 남는 것은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샘슨 우리나라에 방문도 하기도 했는데 하버드 교수예요.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작업 시간 문제 나왔잖아요. 수용자 1일 작업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맞고요. 소장은 그럼 틀렸죠. 1일 작업 시간을 포함하여야 되는데 1일 휴식 시간을 포함해야 되는데 휴식 시간이나 운동 시간, 뭐 식사 시간, 접견 시간을 다 빼고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업한 시간만 따져가지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소장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처를 위한 전담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외부 통학이죠. 맞고 3번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용자도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이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은 대학 교육 과정의 일부잖아요. 대학 교육 과정의 일종이라서 대학 교육 과정을 대상자가 되려면 최소한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되니까 최소한 남아있는 형기가 2년 이상이 돼야 되겠죠. 보니까 1년 남았으니까 대학 교육 과정의 일종인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 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수용자의 일주 작업 시간은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수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작업시간 연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연장 자체가 안 됩니다. 성인 수용자만 연장할 수 있고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연장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 작업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25번 마지막 낙인 이론과 전환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환은 범죄자를 공식적인 형사 사법 절차와 과정으로부터 비공식적 절차와 과정으로 우회시키는 제도가 바로 전환 제도죠. 다이버전. 레머트는 일탈 이론을 낙인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비행선언이라는 꼬리표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이를 악의 극화라고 불렀다. 악의 극화는 낙인 이론을 정한 학자 중에서 누가 한 말이더라? 레머트가 아니고 탄넨바움이었죠. 탄넨바움이 악의 극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암기하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환은 범죄적 낙인으로 인한 부정적 위험을 피함으로써 2차적 일탈을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전환제도 다이버전이 가장 큰 목표나 취지는 바로 낙인 방지,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함이죠. 낙인 효과가 이제 줄어든다면 2차적 일탈이 방지될 겁니다. 4번 낙인 이론에서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공식적 처벌과 같은 낙인보다는 다양한 대책청으로 전환을 그래서 낙인 이론의 어떤 범죄 대책 중에 한 개가 바로 전환이죠. 전환 또 뭐 비범죄화, 비시설 수용화 이런 것들이 낙인 이론의 범죄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정답은 2번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년 7급 교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